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 있죠. 고전학파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전학파는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의 경제학을 주도했어요. 그 대공황이 도래하기 직전까지의 경제학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이제 고전학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전학파가 활동했던 시절은 그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던 시기입니다. 산업혁명도 이 당시에 발생을 했었고, 또 뭐 분업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경제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었어요. 이 고전학파가 활동했던 시절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작동이 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만의 독특한 경제학적 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에 맡겼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이제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야경국가. 치안에만 관리하고 이제 그쪽만 신경 쓰고 시장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고전학파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균형이 성립되고 있던 시기라고 합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이 경제에서 일을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일자리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완전 고용 상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이 고전학파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공황 직전까지 경제가 놔두면 알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법 잘 굴러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경제에서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모자랍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제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균형이 있죠. 균형으로부터 좀 덜 생산하는 사건이 터진다 하더라도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완전 고용 상태로 돌아가고, 조금 더 많이 만드는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잉여 인력들 다 땡겨가지고 잠깐 더 만들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경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탈한 다음 돌아서기까지, 완전 고용으로 돌아오기까지도 시간이 별로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경제는 생산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을 실제로 만들었던 경제예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기업들이 더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서 좀 수요가 위축되고 그러면 덜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기는 아니었어요. 이 시기는 만들 수 있는 능력 최대치만큼 생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대공황이라는 사건은 경제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그 전까지는 이제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따라가지고 또 만들어주고 이탈하더라도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가 이제 빨리빨리 이제 최적인 상태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1930년대 29년에 발발이 사건이 터졌죠. 그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폭넓게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아무래도 고전학파는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된다가 기본 전제이다 보니 그 대공황에 따른 경제 상황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상황이 본인들의 이론으로 좀 설명이 안 되더라. 막 일자리가 막 이제 모자라고 또 일하고 싶은 사람이 넘쳐나고 이런 시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보니 약간은 한계를 노출하면서 이제 잠자게 됩니다. 약간 잠자게 되는데, 그래도 그 현대 경제학에서 케인즈 학파라는 분, 요 다음 페이지 나오죠? 케인즈 학파라는 분과 이제 대등한 지위에서 아직까지도 명맥을 계속 이어오고, 또 케인즈가 또 막 엘리트주의, 뭐 정부가 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부 실패가 생겼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 고전 계열들의 아이디어가 툭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도 이 고전학파의 견해는 이 케인즈와 함께 이제 상당히 경제학사를 다루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전학파 경제이론의 기본적인 가정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들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그 와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세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세이의 법칙. 자, 세이의 법칙이라는 것은 적혀 있는 설명 그대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기조에 깔려 있습니다. 자, 말이 표현이 좀 어렵지만은 이제 별 내용 아니에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의미는 이 경제에서 예를 들어 뭐 산업혁명 같은 게 생겼다 해요. 뭐 엄청 큰 혁명까지는 아니어도 또는
기술의 진보가 발생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기술의 진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분석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 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이 생산된다. 예, 기술 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걸 기술 진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양을 생산할 때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같은 양 생산 시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우리는 이제 기술 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좀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돈을 살짝 더 만질 수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줄에 적혀 있는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산업혁명급은 아니더라도 기술 진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생산량의 증대가 생겨요. 생산량의 증대가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텐데, 이 생산량의 증가가 나타났을 때 그 기존의 모든 시장들이 효율적으로 균형해서 달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만든 것들은 모조리 팔렸단 말이에요. 이제 만든 것들이 모조리 팔렸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의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모든 산업별로 생산하는 것과 이제 쓰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라고 할 때, 뭐 기업들이 지금보다 생산량을 뭐 10%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 팔면 되지 않냐? 그건 이제 개방 경제 논리고, 폐쇄 경제라고 할 때 지금보다 10% 팔리면은 갑자기 그게 다 팔릴 가능성이 높진 않죠. 예, 지금 충분히 소비자들이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팔린다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즉시 나타나는 거는 바로 초과 공급이에요. 그지? 초과 공급. 현재 가격 기준 초과 공급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 기준 초과 공급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요게 이제 현실 경제에서는 요즘에 다 정가제지 뭐 애누리 치고 이러는 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하다못해 진짜 붕어빵도 뭐 많이 팔린다고 뭐 가격을 올리고 이게 낮추는 거 이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현실 경제에서는 정가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즉시 반응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 시기는 워낙에 옛날이잖아요. 무슨 가격 택 붙이고 뭐 이런 개념도 강하지 않았고, 붙여봐야 손으로 적었다고요. 이 당시에는 즉시 초과 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역시 또 즉시예요, 즉시. 자, 즉시 이 가격이 이제 조정됩니다. 가격에 하락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만든 물량을 모두 수요자들이 커버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생산량의 증대와 거의 유사한 크기만큼 이제 소비량, 수요량의 증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제에서 더 추가적으로 무엇을 만들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소비량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뭐 정말 이상적인 경제였죠. 실제로는 그 현실 경제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많이 만들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쭉쭉 구매를 해줘 버리기 때문에 소비량이 막 즉시 따라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고전 계열에서 정리해드린 내용 중에 이제 신축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신축. 여기서 신축이라는 것은 가격, 명목임금 그런 거예요. 가격이나 명목임금 등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실질 변수가 아니고 제품 가격 말하는 것인데, 이 제품의 가격이 빨리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급이 생기면, 늘면 수요가 창출된다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경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고전학파의 경제는 이제 세이의 법칙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이 세이의 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공급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수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에서 만든 만큼이 이 경제의 GDP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따라서 고전학파 경제에서 GDP를 계산하고 싶다면 생산량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만큼을 뭐 쓰겠다라는 의지는 어차피 생산량에 따라붙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나 이만큼 쓸래요. 필요 없어.
그거 볼 필요 없다고. 이 경제에서 만들기만 하면은 수요가 창출된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 GDP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생산 쪽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GDP를 계산하고 싶다면 생산 쪽만 보면 되는구나. 예, 그런 컨셉이 일단은 이제 세이의 법칙에 의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에서 세이의 법칙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바로 그 밑에 있는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나머지도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내려간다. 바꿔 말하면 이제 세이의 법칙이라는 측면으로부터 그 아래쪽에 위치하는 그래프들이 왜 제일 중요하게 메인에 붙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나머지도 볼게요. 시장에서는 가격의 신축성에 의해서 이제 즉각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 바로 여기 적혀 있죠? 예, 즉각적으로 가격이 조절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세이의 법칙이고, 자,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거예요.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 고전학파의 논리를 뭐 이렇게 문단적으로 쭉 나열하면은 그냥 뭐 많진 않기 때문에 암기시켜 드릴 수 있어. 하지만 이 고전학파의 출발점이 무엇이고 중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좀 스토리식으로 기억을 하신다면은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세이의 법칙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 말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가격은 신축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경제 주체들은 모두 완전한 정보를 갖추고 있고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에서 생산량을 Q라고 할 때 그게 갑자기 증가하게 돼요. 그럼 B라는 지역은 뭐 그게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격이 조절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적어도 하나의 경제에서는 이 완전한 정보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생산량이 증대되었고 이쪽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충격이 생긴다면 모든 지역에서 그 정보를 확실히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즉시 가격 하락이라는 것은 한 군데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완전한 정보를 갖습니다. 근데 그러한 완전한 정보는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의 완전 경쟁시장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사실상 완전 경쟁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완전 경쟁까지 사라고 하지 말자. 예, 완전 경쟁까지 이제 기본적인 컨셉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시장이 효율적이었다라는 것은 시장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시 마지막 날 3교시에 시장 실패를 쭉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자중 손실을 발생시킨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공급 이 고전학파들의 경제에서는 효율적이라면서요. 그럼 완전 경쟁인 거잖아. 근데 완전 경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노동시장과 관련되어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모두 실질 임금에 의해 결정되며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즉각적으로 명목임금의 상승을 요구합니다. 실질 임금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이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존재하게 되면은 여기가 일하는 사람 숫자, 이쪽이 이제 실질 임금으로 표현해요. 실질 임금으로 표현한다면은 뭐 노동 수요 곡선하고 노동 공급 곡선이야 우리가 미시적으로 접근한 거하고 다를 바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달성되는 실질 임금 있잖아요. 이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을 물가로 나눈 거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면은 즉시 명목 임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굉장히 경제가 이제 효율적이다. 진짜 효율적이죠. 뭐 지금에서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주는데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빵 개수를 틀어버리냐?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주겠죠. 돈을 줄 텐데 사 먹을 수 있는 이제 제품의 개수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주기 때문에 노동 공급자들은 뭐 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뭐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어차피 월급만 오르겠지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화폐 수량설이라는 이제 중요한 수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자, 화폐 수량설은 수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 이제 등장하는 기호도 있죠. M, V는 P, Y이다라고 합니다. MV는 PY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건 통화량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일단은 왜 그런 표현인지는 설명드릴게요. 소득, 유통속도라고 합니다. 또는 화폐, 유통속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P는 물가죠. P는 물가고 요 Y는 실질 GDP예요. 실질 GDP. 그러면 이 물가 곱하기 실질 GDP는 명목 변수를 물가로 나누면 실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가 변수 곱하기 실질은 명목이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전체는 이제 명목 GDP를 의미합니다. 근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상황을 떠올려 봐. 자, P 곱하기 Y가 이제 명목 GDP. 왼쪽에 각주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구별을 위해서는 실질을 또 소문자로 표현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워낙에 또 거시경제학에서 대문자를 이제 실질 GDP로 많이 본다고요. 근데 봐봐. 오른쪽이 의미하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국민들의 월급의 총합입니다. 국민들 월급의 총합이에요. 명목 GDP를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실질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실질에 P 곱하면 명목이니까 P 곱하기 Y가 뭐냐면 이 경제에서 지급된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이 P 곱하기 Y가 이제 명목 GDP라는 것은 이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월급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뭐 대략 한 10명 정도가 산대요. 한 10명 정도가 사는데 이 사람 A라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슈퍼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00을 벌었잖아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300을 썼어요. 300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슈퍼에서 맨날 이제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B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뭐 한 번 갈 때마다 뭐 한 10만 원씩 써. 10만 원씩 쓰고 또 그 사람은 이 C라는 사람은 또 다른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뭐 서점 이런 데 가서 또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씩 써요. 이 사람은 그 한 달 동안에 거래하는 총량을 따져봤더니 한 30번 정도라고 합니다. 300만 원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300만 원을 다 쓰는데 한 번 거래할 때마다 한 10만 원 정도씩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뭐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하면서 결국 한 30번 정도를 이제 한 30번을 한 번 갈 때마다 한 10만 원 정도씩 사용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300만 원이 이제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방문해서 10만 원을 썼잖아요. 그럼 그 10만 원을 그대로 들고 이 사람도 다른 데 가서 소비를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데서 들어온 소득 가지고 그대로 가서 또 슈퍼에 가서 또 먹을 걸 산다고요. 따라서 이 경제에서는 한 사람이 300만 원을 받고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다고 전제할 때 이게 경제에서 3천만 원이 소득인 거잖아요. 그지? 뭐 불로소득 이런 거 다 무시했어요. 그럼 P 곱하기 Y가 무엇이냐? 3천만 원. 그죠? 3천만 원. 근데 통화량이 3천만 원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 필요 없잖아. 그지? 이 사람이 10만 원 갖다 주면은 그 돈 딱 지갑에 넣어서 다른 데 가서 10만 원 쓰고 또 그 돈을 다른 데 가서 또 10만 원 쓰고 이 돈을 또 여기 가서 10만 원 쓰고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제에서 통화량이라는 것이 반드시 P 곱하기 Y하고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이해했어요?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따라서 지금 숫자 예를 들고 있죠. 월급의 총합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은 이 통화량은 여기 3천만 원이 모든 사람들의 소득의 합이라고 할 때 10가구 글쎄 진짜 300만 원만 있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300만 원 가지고 여기 가서 쓰고 저기 가서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가 빙글빙글 막 돌잖아요. 엄청 돌겠죠. 그죠? 자, 빙글빙글 돌아가는 과정을 고려하면은 이 M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P 곱하기 Y라는 월급의 총합보다는 무조건 작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작아요. 그러니까 V가 필요한 거야. V가 무슨 의미냐? 이 경제에서 돌고 돌아서 현금 지급하고 그 돈이 또 흘러가고 그 돈이 다른 매장으로 들어가고 다른 또 뭐 정육점으로 가고 어디 뭐 노래방으로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메커니즘 있죠. 예, 그 모양새를 보고 우리는 소득 유통 속도 또는 화폐 유통 속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거 뭐 필기하기 좀 애매해. 지금 그냥 바로 이해하면 돼요. 따라서 월급의 총합이 통화량보다는 무조건 많다는 거죠. 그치? 하긴 우리나라도 생각해봐. 우리나라 GDP가 뭐 1년에 얼마라고 할 때 그걸 굴리기 위해서 통화량이 그거랑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제의 통화량이라는 것은 이제 돌고 도니까 실제로는 이 경제의 모든 월급의 총합만큼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V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 경제의 이제 막 돈이 굴러다니는 속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V를 조금 천박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V는 화폐가 굴러다니는 속도 또는 경제의 소득이 굴러다니는 속도이기 때문에 이제 소득 유통 속도 또는 화폐 유통 속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 이 V라는 것은 경제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사람들이 거래를 자주 하고 많이 하고 빙글빙글 돌아다니는지 그 경제의 활력도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소득 유통 속도는 경제에서 얼마만큼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경제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경제의 어떤 그 막 활력도 있잖아. 막 움직이는구나. 그런 부위가 실제로 그 활력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고전학파의 MV에 있는 PY에서 V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화폐 수요 이론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또 말씀드릴 건데 두 번 들어서 나쁠 건 없으니 이 당시 고전학파라고 하면은 워낙에 옛날이에요. 사람들이 뭐 인터넷 블로그 찾아다니면서 어디 뭐 여행 다니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패턴 그대로 살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옛날 막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막 귀족들이 오늘 수요일이 아닌가? 오늘 수요일은 뭐 하는 날? 그러면 뭐 누구네 집 가서 티타임 갖는 날. 그지? 오늘은 뭐 하는 날? 장 열렸으니까 가서 뭐 두부 사오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본인들의 패턴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고전학파의 경제는 진짜 옛날 영화처럼 지금이야 우리가 좀 다르죠. 그지? 만약에 뭐 롯데월드에서 반값 할인해요? 그럼 뭐 우르르 갈 거 아니야. 우린 안 가지? 동심을 다 잃어버려서. 그지? 하지만 어린이들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뭐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뭐 골프장에서 오픈 기념으로 뭐 1년 동안 좀 뭐 3분의 1 값으로 하는데 그럼 막 엄청 이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도 있고 뭐 그때도 있었지. 전화도 있고 정보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알려져 있고 또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그런 시대에서는 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죠. 하지만 이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돈 쓰고 저기 가서 돈 쓰는 게 너무나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습, 습관 똑같은 말이죠. 관습이나 뭐 제도 반드시 이 시기에는 거기 들려야 되겠다라는 제도, 또 시장이 열리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경제에서는 부위가 상수입니다. 상수. 재밌네. 그치? 부위가 상수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경제의 활력도가 이미 정해져 있고 불변이다. 제도, 관습, 사람들의 진짜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버렸다면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만약에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 증가하면 얘가 안 바뀌거든.
얘가 안 바뀌기 때문에 통화량이 300만 원에서 만약에 400만 원으로 증가해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다 쓰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른다고.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같은 비율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거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통화량이 10% 증가, 지금 제가 4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몇 프로 증가한 거야? 한 33만 원 증가한 거잖아요. 원래 한 번 갈 때 10만 원 썼는데 이제 대략 한 13만 원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행동 패턴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되니 이제 이 경제에 있는 사람들의 연봉이 4천만 원이 됩니다. 연봉의 합이. 아니 월급의 합이. 따라서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같은 비율로 물가가 상승한다면 결과적으로 계속 V는 불변인 거예요. 불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울리는 이론이에요. 지금이야 안 그렇죠. 지금이야 뭐 우르르 소문 나니까 여기서 좀 싸게 판대 하면 우르르 생활 패턴 바꾸고, 야 저쪽 매장 새로 오픈했대 그러면 또 우르르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충분히 바뀔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좀 이제 이해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저기 어떤 뭐 저기 뭐 윌슨이라는 분께서 공장 운영하시는데, 야, 제품 엄청 더 많이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대. 아 그래? 그러면 너무 많잖아.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죠? 가격이 떨어져서 다 공급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활 패턴을 바꾸질 않아. 뭐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돌아다니는 데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시기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 경제는 굉장히 그냥 도는 대로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화폐 수량설이 성립되던 경제였습니다. 화폐 수량설이 성립되던 경제였고, 이제 통화량과 물가는 정비례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비례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7페이지에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적어놓고 제가 5번에 통화정책이라고 한 걸 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경제에는 물가만 상승할 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물가만 상승할 뿐 이제 경제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쪽으로 도착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폐의 중립성. 이게 의미하는 것은 돈 찍어봐야 뭐 의미 없다는 거죠. 그치? 통화량 증가시키는 게 지금 현실 경제에선 엄청 좋은 정책이고 중요한 정책인데, 이 시기에는 돈 찍으면 뭐 하겠는가? 물가만 상승하고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왜 찍었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화폐의 중립성을,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고전 계열들 뭐 세고전 학파에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갖다 써요. 그런 분들도 갖다 쓰는데, 이걸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이분법. 뭘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명목 변수들, 실질 변수,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장막이 쳐져 있다고. 여기서 뭐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물가만 상승하지 생산량은 불변이라는 것이에요. 이해했죠? 뭐 물가 상승하고 통화량 증가하면은 명목 임금은 올라요. 실질 임금 왜 움직여? 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경제에서 뭐 얼마를 만들었다, 얼만큼 사람을 고용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하고 명목 변수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고전적 이분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쪽의 충격이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실 이 시기에는 이쪽의 충격이 이쪽으로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말한 건 아닌데, 뭐 사실 되잖아. 뭐 Y가 기술적으로 생산량 증가하면 물가가 오른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내가 뭐 행동도 바꾸지 않고 뭐 소비 패턴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은 정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영화 중에서 좀 오래된 영화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진짜 시간 맞춰서 딱 어떤 시간 되면은 이제 편의점 들려서 뭐 두 개 사고 우유 두 개 사고 벤치에 앉아서 30분 있다가 막 그런 영화였어. 그런 영화였는데 웃기는 건 그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또 아리따우신 또 중년 여성을 만나가지고 조금씩 바뀐다는 뭐 그런 그러니까 병이죠 사실은. 그런 게 어울렸던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생활 패턴을 바꿔? 지금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경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는 별개이다. 이 두 변수는 별개로 운영된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뭐 아주 뚜렷해 보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폐의 중립성도 같은 말이에요. 돈을 찍으면 물가만 오르고 명목 월급만 오르지 경제에서 실제로 만드는 수량, 일하는 사람 숫자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고전적 이분법이라는 것이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컨셉인데 지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잖아. 정부가 그러면 통화의 정책을 왜 하겠어. 근데 지금도 새고전학파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은 화폐의 중립성을 또 여전히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화폐 수량설에 입각하여 통화량과 물가는 정비례 관계에 있고 7페이지 통화정책,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만 상승하고 실물 경제라고 합니다. 더 많이 만들었고 더 많이 고용되었고 거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제 정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